우선 첫 번째 재고자산의 정의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설명을 해보죠. 자산 중에 재고자산이라는 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이다. 그러면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자산도 있어? 많죠. 뭐 우리 배운 것도 있어요. 뭐 있어요? 매출채권. 자산이면 분명하지만 그건 파는 거 아니잖아요. 현금 파는 거 아니잖아요. 토지 팔기도 하지만 그걸 팔려고 산 건 아니죠. 재고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영어로 인벤토리라고 그래요. 정의를 한번 읽어보면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을 얘기한다. 근데 더불어서 정상 영업 주기 내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 비교적 쉬울 거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 정상 영업 주기 내에 판매될 수 없다면 재고자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크게 보면 아무도 안 사가는 건 이제 더 이상 재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상 영업 주기는 기대를 했죠.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입니까? 비유동자산입니까? 유동자산일 수밖에 없죠. 유동자산의 정의 자체가 정상 영업 주기 혹은 12개월이니까 재고는 보통 1년 안에 다 팔리는 거니까 이렇게 정의됩니다. 그런데 재고자산으로 묶어지는 것들 안에는 여러 종류의 세 분류가 있어요. 작은 분류. 자, 상품과 제품이 있어요. 이건 설명을 어렴풋이 한 것 같기는 한데 다시 한 번만 얘기하면 사서 팔면 상품, 만들어 팔면 제품이에요. 다시 사서 팔면 상품, 만들어 팔면 제품. 따라서 도소매는 상품, 제조업은 제품인 거예요. 됐죠? 그런데 상품은 쉬운데 제품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생각할 게 좀 더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품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얘기는 만든다는 얘기고, 만드는 게 내가 무슨 그 마술사도 아니고 뿅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원재료를 사서 가공을 해서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죠. 현대자동차의 재고가 있는 창고문을 열어보면 굉장히 종류가 많을 거예요.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라 바퀴 있고 쇳덩어리 있고 엔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완제품이 제품이고요. 반제품은 뭐 예를 들어서 반만 만든 거, 표현이 좀 웃기기는 한데 그 중간 제품을 반제품이라고 그래요. 일단 그 정도만 이해합시다. 책에 보면 좀 설명이 있는데 읽어보세요. 제공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만드는 중에 있는 거.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자동차로 설명하면 좀 한계가 있으니까 뭐 두 개를 붙여서 하나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붙여져서 팔기 직전은 제품이고 반 덩어리씩 만든 건 반제품이고 이 하나를 만드는 중간에 컨베이어 벨트에 들어있으면 제공품이에요. 그 정도로 이해하십시다. 자, 원재료 이거 뭐 쇳덩어리, 고무, 철 이런 거예요. 저장품 이거는 제품을 만드는데 간접적으로 쓰이는 것들을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페인트. 페인트는 저장품이라고 불러요. 쓰이는 거니까. 그럼 기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특징이 뭐냐면 전부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뭐 상품이든 제품이든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서 이제 회계 처리를 하는 관점에서 고민들이 하나하나씩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격파해 나가는 게 우리의 관점인데, 자, 우선 쉽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상품이 있다고 쳐요. 우리 회사는 도소매야. 사서 팔아. 상품이 있는데 상품의 취득원가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예요. 취득원가를. 질문이 좀 넌센스야. 아니 샀다며. 샀으면 얼마인지 알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얼마인지 왜 다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사요. 이게 뭐 하나에 100원이고 한 박스에 100개씩 들어있어서 이제 이런 것도 10,000원인가 그러면? 네, 10,000원. 이제 이 직업 이게 3억 더하기 4억도 계산기 써요. 그럼 얼마 나오는 줄 알아요? 3억 4천. 그러니까 매일 야근하는 거예요. 이제 계산기 잘못 눌러서. 자, 이걸 사와요. 그럼 이거를 100만 원어치 사면 뭐 왼쪽 차변에 상품 100만 원, 오른쪽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쓰면 되잖아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그거 이외에 비용이 좀 들어가요. 무슨 비용? 부대 비용이라고 불리는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걸 사오는데 배달비가 들었어. 그럼 배달비는 이 상품의 원가를 구성한다 안 한다?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네? 자,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얼마로 하느냐? 결론을 먼저 썼어요. 총 매입액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가격 이 100만 원에다가 부대 비용을 합친다 이거예요. 부대 비용. 부대 비용 뭐가 있는데요? 제가 운임 예를 들었죠? 운임이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보험료가 있을 수 있어요. 운임에 부과되는 거지만 사올 때 보험료, 그다음에 관세 같은 게 들어요.
뭐 뒤에 관세환급금도 배우는데 여러분 관세가 뭔지는 알죠? 응? 외국에서 물건을 가져오면 국경을 넘을 때 세금을 매겨요. 수입 관세를 매겨요. 수출 관세가 있다 없다? 수출 관세는 없어요. 수출을 촉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입 관세만 있어요. 자, 그럼 어쨌든 관세. 우리가 관세하면 면세점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국에서 백을 사가지고 신고를 400불, 600불 이상을 가지고 오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고 마치 최근에 산 게 아니라 한국에서 한 것처럼 알고 오는구나. 몰래 메고 들어오다가 잠깐만요 해서 걸리면 이제 자진 신고하면 30%를 감면해주고 계기다 걸리면 가산세까지 물고 그런 거죠. 제일 난감한 거는 제 친구의 일인데 롤렉스 가짜를 샀어요. 이태원에서. 근데 너무 좋은 가짜를 산 거야. 나갔다 들어오는데 세관이 보고 일로 오시라고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 많은데 짝퉁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긴 뭐해서 저 뒤로 이제 따라갔대요. 그 사람들이 바로 안 되는데요. 벗어보세요. 딱 봤더니 예 돌아가십시오.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 이렇게 해보면 아는 거죠. 이렇게. 자, 부대비용을 합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 처리할 때 왼쪽에 상품 110만 원 된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현금 110만 원. 여기에는 100만 원의 물건값과 트럭으로 싣고 왔을 때 운송비 준 걸 합친다는 거예요. 말이 되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100만 원에 산 이거를 200만 원에 팔면 너 얼마 남았냐? 그렇게 물어보면 100만 원이요. 그래? 많이 남았네. 너 얼마 있어? 90만 원이요. 왜 이러지? 운송비 썼다. 원가 맞죠 그거? 자, 그 자산을 취득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었으니까. 자, 이래서 이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구하는 방식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총 매입액을 쓴다는 걸 기억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순매입액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야 돼요. 이건 뭐냐면 지금은 사오는 단계에서 부대비용이 든 거 설명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거 말고 사온 다음에도 어떤 추가적인 금전적인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대표적인 걸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반품, 할인,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자, 재고자산의 순매입액은 총 매입액에서 난생 처음 보는 단어일 수 있으니까 제가 쓸게요. 매입 애누리와 환출과 매입 할인을 깎습니다. 이렇게 빼요. 뭔지 모르겠는데 100원에 샀는데 10원 빼고 10원 빼서 80원으로 본다 이 얘기예요. 빼는 경우의 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첫째, 매입 애누리와 환출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매입 할인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보면 제일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애누리나 할인이나 디스카운트나 세일이나 깎아준다나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면 회계에서는 용어를 달리 쓰는 거예요. 우선 애누리는 결함이 있어서 깎아주는 걸 말합니다. 이걸 사왔어요. 근데 때가 묻었어. 그냥 써도 되긴 하는데 좀 짜증나. 전화해서 막 뭐라 그래. 근데 10,000원 빼드릴게요. 애누리. 됐죠? 환출은 때가 묻은 정도가 아니야. 이건 글씨가 안 써져. 이건 반품. 이건 환출입니다. 세 번째, 할인은 뭐냐면 이거예요. 100만 원에 샀어요. 6개월 뒤에 갚기로 했어. 됐죠? 근데 내가 사실 외상으로 사오고 나서 보니까 회사에 돈이 몇 억이 있는 거야. 괜히 외상으로 산 거예요. 갚고 싶어. 근데 갚으러 막 얘가 나가니까 작은 아버지가 불러요. 너 어디 가냐? 돈 많은데 왜 외상으로 사요? 현찰로 사지? 잠깐만. 야, 그 6개월 뒤에 갚아도 된다며. 100만 원을 은행에 넣어봐라 6개월 동안. 이자가 단 몇만 원이라도 붙잖아요. 왜 미리 갚아? 일로 와. 그러면 그러네. 그런데 얘가 이제 머리가 좋은 거지. 공부를 했잖아. 전화해서 선생님 쇼부를 치는 겁니다. 6개월 뒤에 받아야 되잖아요. 불안하지? 우리 망할까 봐. 지금 줄게. 3만 원만 빼줘. 그거예요. 조기 결제에서 할인을 깎아주는 건 매입 할인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이게 실무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느냐 논외로 하고 수업 목적상으로는 공부되어야 되는 주제니까. 자, 하여간 내가 이걸 사서 아직 하나도 안 팔긴 했는데 애누리로 한 5만 원, 환출로 5만 원, 할인으로 한 10만 원에서 80만 원어치가 됐다 그러면 너는 재고자산 얼마에 샀니 물어볼 때 답은 100이다, 80이다. 80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해볼게요. 매입 애누리와 환출이 잘 입에 안 들어오지만 하다 보면 돼요. 71페이지를 갑니다. 페이지. 자, 날짜별 회계 처리를 하시오. 2월 1일 날
61만 5천 원의 원재료를 공평상사에서 외상으로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운임이 10,000원 들었어. 뭐 택시 타고 왔나 보죠. 그러면 취득원가 얼마예요? 62만 5천 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회계 처리하겠습니다. 근데 물건값은 외상이고 운임은 현금으로 줬대요. 퀵이겠다 10,000원이면. 자, 오른쪽 대변에 외상 매입금 61만 5천 원, 그 다음에 현금 10,000원 이렇게 되죠. 됐죠? 이때 왼쪽 차변에는 원재료 62만 5천 원 적습니다. 굳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건 뭐냐면 원재료 61만 5천 원 적고 현금 10,000원에 대해서 운송비 10,000원 이런 거 적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집에 가서 재무제표 보라고 하셔가지고 금융감독원에 들어가서 제가 봤어요? 봤어 안 봤어? 안 봤죠? 끝까지 안 볼 것 같기도 해. 근데 언젠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봤더니 운송비라는 계정 과목이 있던데요. 손익계산서에. 그건 뭐예요? 팔 때. 내가 배달해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비용으로서 운송비가 있는데 살 때 운송비는 취득원가에 넣는 거예요. 진짜 봐요 한번. 얼마나 웹툰을 많이 보려고 그래. 웹툰 보고 페이스북 보고. 시험에 빨리 붙는 방법,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제가 연구했는데 핸드폰에 액정을 깨면 돼요. 핸드폰이 없으면 좀 불안하잖아. 오는 전화는 받아야 되니까 액정을 깨요. 그럼 주고받을 수 없거든 문자를. 아니면 폴더폰을 사시든가. 저희 아들은 그걸로 사줬는데 얘는 내 양손 10손가락 타자보다 한 손가락 이게 빨라요. 정말 잘 치는 게 군살도 배겼더라고. 그 얘기를 왜 하고 있지? 자, 그래서 2월 5일 날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했어요. 8만 원어치. 반품할 수도 있죠. 그러면 지금 아까 들어왔던 원재료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나간 거죠? 그죠? 자, 회계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8만 원만큼 반품되었으니까 내가 걔한테 돈을 돌려받아야 되죠? 그죠? 맞잖아. 61만 5천 원 줬는데 8만 원 돌려받아야 되지. 근데 아까 돈 줬어 안 줬어? 안 줬죠. 그러니까 외상매입금을 까줘요. 이런 거지. 야, 나 이거 반품. 그럼 이제 나 61만 5천 원이 아니라 58만. 진짜 암산 안 된다. 얼마에? 52만 5천 원인가? 53만 5천 원. 진짜 미치겠네. 자, 53만 5천 원만 주면 된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대변에 뭘 쓴다? 매입 애누리와 환출이라고 써요. 아시겠죠? 매입 애누리와 환출이라고 쓰면 돼요. 자, 그다음 2월 9일 날 외상매입금, 아까 2월 1일 날 외상매입금 중 50만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매입 할인을 받고 나머지는 5월 31일에 만기의 받고 나머지 금액은 5월 31일을 만기로 하는 어음을 발행했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 외상매입금에 대해서 그 50만 원을 이제 갚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아마 이게 더 나중에 갚았어도 되는 거였나 봐요. 그랬더니 빨리 갚으세요? 땡큐. 그러니까 내가 할인해 줄게 그런 거예요. 얼마? 10,000원. 그럼 나는 얼마만 갚으면 돼요? 49만 원만 갚으면 돼요. 자 봐요. 왼쪽 차변에 외상매입금 50만 원이 줄어요. 그런데 오른쪽 대변에 어음은 얼마가 생겨요? 49만 원. 왜? 10,000원은 할인받았어. 빨리 갚아서. 그래서 10,000원 매입 할인이 되는 거고 지급어음은 49만 원이 돼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 어음은 지금 당장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복습을 안 하니까 이런 고민도 없구나. 수표는 바로 주는 거고 어음은 만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지. 만기가 5월 31일이라고 치면 원래는 외상값을 한 10월쯤 주기로 되어 있었나 보지. 근데 5월 31일 날 주겠다고 하고 약속을 하니까 그 이자만큼 빼준 거죠. 매입 할인으로. 좌우단 간에 여기서 이제 이걸 해보자고요. 2월 9일 날 자, 우리의 올해 순매입액은 얼마예요? 이거 창고에 있잖아요. 이제 뭔지 모르지만 이거 얼마너치야? 이렇게 물어보면 외상매입금 61만 5천. 잠시만. 원재료가 얼마냐 그러면 62만 5천 원에서 8만 원 빼고 10,000원 뺀 금액이죠. 그죠?
그럼 얼마예요? 6, 2, 5. 제 생일이거든요. 알고나 계시라고 그러는 거지 뭐. 그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럼 얼마예요? 계산 잘하던데. 53만 5천 원.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이 원재료, 이건 원재료라 뭐 물건을 만드는 데 쓸 거지만 이게 상품이라고 쳐서 다 팔면 원가가 53만 5천 원이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매입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에 대한 큰 그림을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냐면 여러분 교재로 따지면 지금 제가 그 72페이지 재고자산은 매일 판매되어 계속 기록하는 것이 어렵다. 그걸 할 차례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있어요. 어디 있지? 네, 이게 있어요. 이게 있는데 그걸 들어가기 전에 좀 정리하는 걸 미리 한번 하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이건 그냥 듣기만 하면 돼요. 지금은 당장 저한테 이렇게 오진 않을 테니까. 자, 정리. 이렇게 썼잖아요. 정리. 잘 들어보세요. 세상이 달라 보인다. 이쪽에서 보니까.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알죠? 이거 뭔지. 그죠? 손익계산서가 이런 모양이잖아요. 우리 재고자산은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왜냐면 물건을 판 거의 원가니까. 예를 들어 990원에 팔았고 900원이 원가면 90원 남았다 이거예요. 우리는 매출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고자산은 거기서 오는 거니까.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재고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어느 한 해에 장사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면 계속 장사가 되는 거죠. 그죠?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내년에도 있었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작년에서 넘어온 기초 재고가 있고요. 올해 구입한 재고가 있고 그다음에 판매한 재고가 있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매출원가만 놓고 보면 이런 하나의 수식이라고 할까요? 이게 형성이 이게 정리될 수 있어요. 요만큼이. 이게 뭐냐면 기초 재고 있어요. 단기 매입이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안 배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저걸 모르지? 당연히 몰라요. 단기 매입이 있어요. 그리고 기말 재고가 있고 나머지가 매출원가예요. 다시 매출원가는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 그 질문이 회사가 계속 영업을 한다고 치면 기초 재고 앤드 단기 매입 빼기 기말 재고로 계산됩니다. 일단 맞는 말인 거는 같죠? 맞는 말인 것만 같으면 돼요. 그러니까 야, 너 몇 개 팔았어? 900개. 그래? 어떻게 된 거야? 나 100개 있었는데 1000개 샀어. 근데 막 팔고 나서 900개 팔았어. 어떻게 알아? 200개 남았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회사가 재고 뭐 물건을 사고 파는데 뭐 8개 갖고 사고 팔고 하면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발을정자 쓰면 되잖아요. 반장선거처럼. 그런데 여러분이 편의점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한다고 하니까 되게 좋다. 종업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편의점에 알바를 갔어. 사장님이 저녁 때 이렇게 와가지고 많이 팔았냐? 김밥 몇 개 팔았냐? 이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삼각김밥 아침에 600개 들어왔는데 팔 때마다 발을정자 쓰다 보면 돌아버릴 거 아니에요. 4개 남았는데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600개 들어왔고 어제 저녁에 20개 있던데요? 그럼 620개 있었는데 4개 남았으면 616개 팔았네? 이걸 한자는 거예요. 근데 숫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숫자로 표현하면.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접근해 볼게요. 우선 명칭이 있어요. 요 100개와 1000개까지 합친 것, 이게 1100인데 숫자가 잘못 적혔네요. 실은 제가 어제 저녁에도 이걸 고쳤거든요. 조금씩. 놀라워. 이게 안 보이면 안 보여요. 자, 1100원. 기초재고와 단기 매입을 합친 이 1100원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이게 판매 가능 상품입니다. 오케이? 명칭이에요. 자, 여기까지 뭐 한 건 없어요. 근데 이걸 왜 보여주냐면 우리는 지금 이 4칸을 메꾸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따로 메꿀 필요가 없어요. 계산되는 거니까. 우린 기초 재고를 알아야 되고요. 단기 매입을 알아야 되고요. 기말 재고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간단히 해볼까? 우린 이건 1100개.
단기 매입을 알아야 되고요. 기말 재고를 알아야 되는 게 우리 일이에요. 기초 재고는 작년 기말 재고가 올해 기초 재고니까 이걸 파악하는 문제예요. 이걸 파악하는 문제. 알겠어요? 자, 파악하는데 아니 파악하려면 뭐가 어려워? 아니 어려워요. 재고의 종류가 많고 수량이 많고 막 단가가 변하기 때문에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각각에 대해서 기초 재고가 얼마고 단기 매입이 얼마고 기말 재고가 얼마인지를 얘기하려면 재고 자산의 금액을 계산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예요. 아니 편의점이라고 하면 그 수많은 재고가 몇 개가 얼마 있었고 언제 들어왔고 이런 걸 다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논의가 나오는데 정신을 차리고 어려우니까 어렵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차분히 해보면 생각해 보니까 알았다. 그러면 재고 자산의 금액을 결정해야 된다. 응? 재고 자산의 금액. 그러니까 대차대표 재무상태표 얼마 갈지. 그러면 크게 보면 몇 개가 얼마짜리 이렇게 구성되지 않겠냐. 수량과 단가로 구성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는 숫자만 쉬어. 너는 숫자만 쉬어. 그리고 너는 금액만 적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정리해. 너는 숫자만 쉬어. 너는 금액만 적어. 그래? 숫자를 적겠다 이거죠. 아니 수량과 단가가 정확하면 금액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니까 이것이 기초 재고든 기말 재고든 단기 매입이든지 간에 아시겠어요? 그런데 수량을 기록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계속 기록법과 실지 재고 조사법이 있고요. 말 그대로예요. 계속 기록법은 뭐냐면 계속 발을 정자를 그리는 거고요. 실지 재고 조사법은 가서 한번 쉬는 거예요. 단가를 기록하는 방법은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개별법, 평균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뭔 얘기인지 모르니까 아주 간단한 얘기를 해볼게요. 예식장을 갔다고 치면 요즘은 갈비탕을 안 먹기도 하지만 갈비탕을 먹죠. 이것도 너무 올드한 예인가? 저는 결혼식을 되게 싫어해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결혼을 좀 빨리 해가지고 제가 결혼식 사회를 100번을 넘게 봤거든요. 결혼식 사회는 누가 보냐면 결혼한 애 중에서 누가 보잖아요. 워낙 일찍 하다 보니까 내 뒤로는 전부 내가 봐서 100번 넘게 본 결혼식. 저는 결혼식이 너무 힘든 게 사회를 받거나 부조를 받았어요. 또 이게 친척들이 결혼하면 회계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거기 들어오는 돈이라는 게 3만 원, 5만 원, 7만 원, 10만 원 이건 초등수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해도 되는데 꼭 나보고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회계사 25살이 돼서 지금까지 요즘 좀 안 해요. 요즘 제가 이제 거기 앉아 있을 나이를 조금 지나가서 조카들이 하는데 하여튼간 매일 앉아서 그거 돈 받고 감사합니다 얘기하고 그리고 적고 여러분 부탁하는데요. 결혼식이나 상가집에 부의금이나 축의금을 내실 때 3, 5, 70 이렇게 내주시지 4, 6 이런 거 내지 마요. 의도가 어쨌든 간에 적는 사람은 되게 불안해요. 10,000원 잊어버렸구나 이렇게 돼요. 남들 내는 거 내주시고 또 하나는 봉투 제발 풀로 붙여오지 마세요. 그거 다 뜯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신권사절합니다. 어차피 섞여서 몰라요. 안 쉬어져요. 그리고 제발 본인 이름 한자로 좀 적지 마세요. 어려워요. 아시겠죠? 그건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제일 고마운 사람이 뭐냐면 이 봉투 보면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되고 여기 접히잖아요. 여기다가 적어주는 게 최고로 고마워요. 얼마다 이렇게 적어주면 일이 훨씬 수월하게 끝납니다. 아시겠죠? 꼭 그렇게 이상 8만 원 이런 거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뜻은 있을 텐데 나는 그거는 4번씩 쉬어봐야 돼요. 막 이렇게 해봐야 된다니까 10만 원인데 2만 원 빠졌는지 알고 별 부탁을 다 안 해. 하여튼간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예전에 결혼식장 같은 데 가면 갈비탕을 먹을 때 시스템이 안 좋을 때는 뭐냐면 여기가 주방이잖아요. 그럼 주방이 있고 여기서 이제 음식이 나가면 여기 친척 중에 주로 남자 대학생 같은 조카들이 여기 서서 이거를 해요. 발을정자를. 그래 맞춰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얘네가 거짓말 칠 수도 있으니까. 자 나갈 때마다 계속 쉬어가지고 하는 걸 무슨 법이라고 그래요? 계속기록법. 그죠? 근데 이제 요게 갈비탕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음료수는 돌아버려요. 이거는 음료수는 정말 중구난방이거든요. 그래서 음료수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거기 매니저하고 얘기를 하죠. 자 보셨죠? 콜라 4박스, 사이다 4박스, 소주 2박스
딱 그렇게 쉬고 음료수를 안 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식장이 다 끝난 다음에 남은 걸 모아서 아까 4박스였는데 뭐 예를 들어서 200병이었는데 6병 남았네? 194병 먹었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실질재고 조사법. 회사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회사도 그렇게. 이해가 잘 가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개수는 쉬었어. 지금 이제 갈비탕이나 이거는 뭐 그 단가가 하나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금액이 막 변하는 100원에 사고 1000원에 사고 600원에 사고 막 이런 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 100원에 산 것도 있고 뭐 110원에 산 것도 있고 90원에 산 것도 있고 107원에 산 것도 있고 막 있어. 어? 그런데 기말에 3개가 남았어요. 3개가 남았어.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107원, 98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샀어. 3개가 남았어. 이 중에 뭐가 남아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단가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선입선출법은 뭐예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갔다고 보자는 거예요. 그럼 남은 3개는 요 뒤에 거 3개. 후입선출법은 뒤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거 3개가 남은 거 가격이에요. 개별법은 포스트잇을 붙여놓는 거야. 얼마짜리인지. 그 남은 거 포스트잇 띄면 되죠. 평균법은 뭐 그런 거에 얼마 차이 난다고 평균 쭉 낸 다음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에? 각각의 방법 중에 무엇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얘기하고는 좀 틀린 거예요. 자, 우선 개별법을 쓰는 회사가 있나요? 못 봤어요. 회사라고 할 수 있는 데서 개별법 쓰기는 어려워요. 교과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석상은 쓴다고 되어 있어요. 뭐 같은 1캐럿짜리 다이얼을 할지라도 가격이 다 틀리니까 실무적으로는 없습니다. 평균법 많이 씁니다. 많이 써요. 선입선출법 많이 써요. 왜냐하면 보통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팔잖아요. 그러니까 후입선출법 그닥 많이 쓰지 않습니다만 간혹 있어요. 뭐 정유회사 같은 데들이 쓰는데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후입선출법은 논리적으로 틀린 거 아니냐,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창고가 이렇게 있는데 문이 하나야. 그래서 물건을 갖다 쌓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물건이 쌓여 있어요. 자, 이제 드디어 장사를 시작을 해요. 자,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굴을 파? 1번 차지로? 뒤에 거부터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후입선출법이 돼요. 논리적으로 가장 맞는 후입선출법은 석탄 같은 거예요. 이렇게 쌓아놨으면 겉에 거 먼저 파서 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실무적으로는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을 거의 평균법을 쓴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저희도 평균법을 권해요. 나중에 복잡하거든, 선입선출법 같은 거는. 자, 어쨌든 지금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재고자산의 손익계산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초재고가 얼마인지, 단기매입이 얼마인지, 기말재고가 얼마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앞서 공부했던 취득원가를 구성하기 위해서 부대비용을 합친다 그런 얘기는 둘째치고라도 얼마짜리 몇 개가 팔렸고 얼마짜리 몇 개가 남았는지를 결정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 그래서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계속 기록하는 방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이 있고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개별법, 평균법이 있다 이거예요. 되겠죠? 자,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수량 먼저 하고 단가하고 할 거예요. 오케이? 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다음에 시작되는 주제를 이걸 알고 가면은 이제 그 얘기가 풀어지니까 배경 설명을 좀 제가 한 거예요. 교재는 없지만. 자, 그러면 기말 재고의 수량을 파악하는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설명했죠? 뭐가 있다고?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쭉 볼게요. 계속기록법은 기초재고에다 단기매입을 더해. 이게 뭐라고? 판매 가는 상품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매출원가를 먼저 계산해요. 어떻게? 아니, 나갈 때마다 쉬었으니까. 그죠? 여기 각각 기초재고 수량, 단기매입 수량, 매출 수량, 기말재고 수량 그 뜻인데 그냥 액으로 적은 거예요. 매출원가를 알고 팔린 것 빼고는 남은 거지. 그죠? 근데 실지재고조사법은 기초재고에다 단기매입을 더한 다음에 기말재고만 한 번 쉬어서 남아있는 것 빼고는 다 팔렸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가지. 근데 실무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한대요. 계속 기록도 하고 실지재고조사도 한대. 왜 이렇게 귀찮은 짓을 할까요? 왜 이걸 하냐면
분실, 도난, 파손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요. 분실, 도난, 파손을 파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숫자로 보자고요. 기초에 10개가 있었고 단기에 80개를 매입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기말에 20개가 있으면 우리는 몇 개를 팔았다고 보는 거냐면 70개를 판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편의점 직원이야. 편의점 직원인데 여러분은 삼각김밥 매니아예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사장님을 가만히 관찰하니까 사장님은 계속 기록법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팔릴 때마다 기록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서 기록했어. 근데 이 사람이 사장님 계속 기록했더니 20개 남았는데요. 그랬더니 20개 남았는지를 안 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도 돼요? 먹어도 돼요 이제. 그렇죠. 팔린 것만 보니까. 반대로 사장님이 이거 몇 개 남았냐 20개. 그럼 70개 팔렸겠네. 그리고 진짜 70개가 팔렸는지를 포스를 안 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실지재고조사법만 했을 때에는 분실된 것도 팔린 걸로 봐요. 그죠? 계속 기록법만 쓰게 되면 기말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못해. 그러니까 분실된 걸 몰라. 틀린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당연히 실무에서는 계속 기록도 하고 실지재고조사법도 쓴단 말이에요. 그게 혼합법, 병행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사수량과 장부수량의 차이를 손실로 인식하기 위해서. 이해가 가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계감사 같은 걸 하면 기말재고를 파악하는 실지재고조사에 회계사들이 입회하게 돼 있어요. 찾아가요. 이게 회계사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첫 번째 업무 경험이에요. 이제 가을에 입사해서 회사에서 쓱 놀다가 겨울에 재고실사하러 가죠. 재고실사하러 가면 한이 없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경험들이 많아요. 저도 되게 많아요. 돼지 셔봤어요? 돼지? 돼지도 셔봤어요. 돼지. 돼지가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몸에 되게 좋답니다. 체내 축적되지 않고요. 많이 드세요. 라고 돼지 농장 사장님이 저를 볼 때마다 얘기를 하십니다. 드셔야 되고 삼겹살은 부족해서 수입을 하고요. 나머지 부위는 남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위를 많이 드셔주시는 게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고요. 녹차돼지라는 게 있죠. 그게 이제 녹차를 먹여서 키운 돼지인데요. 훨씬 비싸요. 그냥 돼지고기 드시고 녹차를 한 잔 드시는 게 훨씬 쌉니다. 돼지는 녹차를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그걸 먹이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고기가 맛이 없대요. 또 뭐 있지? 하여튼간 돼지. 잉어도 줘봤고요. 잉어도 줘봤고 목재가 제일 무서웠어요. 목재. 해외에서 목재가 들어오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목재가 아니에요. 사람 몸통에 그러니까 무지 커요, 무지. 거의 미사일 같은 게 인천 앞바다에 뛰어나요. 그리고 하나가 되게 비싸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기 있어요. 그러면 맞네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서 쉬어야 돼,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그런데 올라가기 전에 꼭 담당자가 얘기하죠. 저게 돌아갑니다. 이런 얘기나 열리면 다쳐요.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래서 같이 가시나요? 나는 처자식이 있는데 다녀오세요. 이런 얘기하죠. 재고 실사에서 아주 다이나믹 경험들이 되게 많은데 제일 기억났던 건 강원도에 있는 보강 피니스 파크를 제가 감사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뭘 쉬냐면 재고가 뭐 있겠어요. 뭐 스키 이런 거는 뭐 있겠지만 특산품 매장에 있는 걸 좀 쉬어요. 근데 굉장히 이쁜 여자 직원이 있었는데 나는 그런 뜻은 정말 아니었는데 이 친구가 관리하는 매장에서 북어 한 세트가 없어진 거예요. 북어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지니까 그 돈의 문제가 아니라 없어졌다는 거에 난리가 나서 직원들이 모이고 난리가 나서 뭐 그 직원은 울고 그 돈이 아니라 그리고 나는 사실은 내가 올린 게 아닌데 나는 미안한 사람이 되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매장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바깥쪽이면 여기다 진열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앞으로 넘어가서 안 보인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막 온지 막 찾고 뭐 장부 뒤지고 막 그랬었는데 그 여직원이 저를 쳐다보고 노려봤던 게 기억나요. 조용히 얘기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근데 나는 그게 뭐 몇만 원을 봐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합리성을 봐야 되는 사람이라서 못 봐주는데 그 친구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진짜 쪼잔하다. 내 살다 회계사 쪼잔하다 그러더니 그 17,000원짜리 부가 없어졌다고 전 직원을 모아놓고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어떤 소문도 났냐면 제가 제일 좋아서 저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아니었는데 뭐 재고 실사 얘기는 재밌는 얘기가 되게 많은데요. 그거를 뭐 여기서 다 하면 웃기겠죠? 잠깐만. 예, 됐다. 네. 끝을 농담으로 하니까 기억이 안 남는 것 같은데?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자, 계속 기록법과 실질재고 조사법. 실무에서는 다 써야 된다. 왜? 분실, 도난, 훼손, 파손을 막기 위해서.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가상의 사례예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제가 그냥 가상의 사례를 만든 거니까 쭉 그냥 보시면 돼요. 어느 회사가 상품을 1,000원을 샀어요. 현금 주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990원에 팔았어요. 그리고 근데 900원짜리를 990원에 팔았다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계속기록법을 쓴다면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건데, 첫째, 샀을 때 왼쪽 차변의 상품, 오른쪽 대변의 현금. 됐죠? 그죠? 팔았어. 왼쪽 차변의 현금 990원. 그죠? 그다음 매출 990원. 네? 그다음에 상품이 줄었죠. 팔았으니까. 상품 900원 줄여주고 매출원가 900원 되면 돼요. 끝. 계속기록법만 쓴다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결산 때 회계 처리할 게 있다 없다? 이것만 보면 없지. 다 있잖아요. 그죠? 그 매출액 990원, 매출원가 900원, 뭐 이익은 매출 총이익은 9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 그런데 실지재고 조사법을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면 조금 회계 처리가 틀려져요. 어떻게 하느냐? 매입 때는 똑같아요. 근데 매출할 때는 회계 처리를 한다고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수도 안 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매출할 때는 현금 990원, 매출 990원만 해요. 끝. 어떻게 하려고? 기말해 본다니까. 아니, 실무가 혼합법이지 지금 여기는 계속기록법만 쓰는 경우와 실지재고 조사법만 쓰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한 의미의 실지재고 조사법은 팔렸을 때는 회계 처리를 안 해. 언제 해? 기말에 한 번 해. 어떻게? 남은 거 신 다음에 나머지는 다 팔렸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결산에서는 이제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요. 상품, 기말 상품 적고, 기초 상품 적고, 매출원가 적고, 매입 적어요. 끄덕거리는 건 또 뭐야? 전혀 이해가 안 가야 맞는 얘기인데 이걸 끄덕거린다는 게 더 내가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이지. 회계를 다 알면서 심교수님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보러 왔다 이거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했다는 거냐면 요건 이제 결과고 이 아래가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차분히 얘기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기중에 회계 처리를 안 했어요. 이제 기말에 회계 처리를 할 거예요. 판매된 것에 매출원가 회계 처리. 어떤 컨셉이냐면 기초에 있는 것도 다 팔렸고 올해 산 것도 다 팔렸고 기말에 확인된 것만 안 팔린 거다.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실지재고조사법은 기초 것도 팔렸고 매입도 다 팔렸고 요거 빼곤 다 팔렸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기초 상품을 매출원가로 보내요. 여기 단기 매입도 매출원가로 보내요. 이렇게 해놔 미리. 그러면 만약에 기말 재고가 하나도 없다면 매출원가 얼마예요? 1,100원. 다시 기초 상품을 상품 줄이는 거예요. 기초 상품을. 여기 매입을 했으니까 여기 상품 대신 매입 써서 그래. 그걸 말 안 했구나. 이게 상품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매입을 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 상품 판 걸로 보고 단기 매입도 판 걸로 봐서 매출원가 1,100원을 잡아요. 그리고 창고문을 열어. 아무것도 없어. 통과. 근데 창고에 남아 있으면 그건 매출원가에서 줄여주겠다는 거죠. 지금 이 경우에는 기말에 200원이 남았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원가를 200원을 줄여줘. 그리고 기말 상품 200원이 생기지. 이건 이제 같은 상품인데 이건 기초 상품이고 이건 기말 상품이죠. 이런 회계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숙할 수가 없네.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자 이제 가릴 테니까 니들이 해봐 이게 아니라 이게 이해만 되면 돼요. 자 실지재고조사법이든 계속기록법이든 매출원가 구하고 기말재고 구하고 이런 거 하려는 거예요. 실지재고조사법은 물건을 사면 매입이라고 적고 팔 때는 매출액만 기록한 다음에 가만히 놀아. 1년 내내 놀다가 12월 30일 창고를 확 열어. 200원 남았네. 나머지 팔렸겠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암산이고 회계로 해보자. 그러면 기초에 있는 상품 팔렸다고 봐서 매출원가로 보내. 단기에 산 거 매입도 매출원가로 보내. 그리고 아직 안 팔린 거 빼가지고 매출원가에서 줄여. 그러면 900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좀 줄이면 왜냐면 여기 매출원가가 2번 나오잖아요. 회계 처리가 이렇게 돼요. 기말 상품 왼쪽 차변, 기초 상품 오른쪽 대변, 매입 오른쪽 대변, 차액이 매출원가 이렇게 기록한다는 거예요. 막걸리는 한잔하러 갈까요? 딱 그럴 분위기인데 여러분 표정이 뭔지 알아요? 살살 웃으면서 사람 놀리네. 자, 아까 매출원가를 어떻게 계산하냐고 그러냐면 기초 재고 더하기 단기 매입 빼기 기말 재고가 매출원가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요? 실지재고조사법은?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매출원가를 구하는 건데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매출원가는 자산이에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뭐예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매출원가는 비용이죠. 매출이 수익이고 매출원가는 비용이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비용이고 영업외 수익은 수익 이런 거잖아요. 비용이야. 비용은 어느 쪽에 적게 돼 있어요? 왼쪽에 적게 돼 있죠. 그래서 기초 재고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초 재고를 매출원가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단기 매입도 매출원가로 보낸다니까. 근데 안 팔린 건 매출원가에서 빼는 거예요. 난 내 재주는 여기까지인데 이게 고등학교 같으면 야 1번부터 일어나서 외워봐 이거 하면 되는데 여긴 그럴 수는 없으니까 자 다시 깨끗하게 해볼게요. 자 계속기록법은 다행히 좀 이해가 갔어요. 원래 심플하니까. 실지재고조사법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물건을 샀을 땐 매입으로 적고 팔았을 땐 매출액만 적어요. 그리고 기말에 결산을 한 번에 해주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 기초재고도 다 팔렸다고 보고 기말재고 단기 매입도 다 팔렸다 보고 단 창고에 남아있는 기말재고만 안 팔렸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매출원가란 말이에요. 그것을 회계 처리할 때 여기가 좀 더 여기는 이해가 가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단기 기초 상품 매출원가로 보내고 단기 매입 매출원가로 보내. 그 다음에 그 중에 안 팔리고 남은 거는 기말재고로 자산을 만들어주고 매출원가를 줄여주면서 매출원가 900원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교과서를 공부하다 보면 다 위에 동그라미 친 것처럼 분개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정리된 거지, 정리. 사실은 제가 이거를 쓱 넘어가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우리가 이게 뻐벅대죠. 저 후반부쯤 가면 이건 눈 감고도 할 거예요 아마. 하도 자주 해서. 이해를 하면 편하니까 하는 거죠. 회계 처리는 기말 상품 늘려주고 기초 상품 지워주고 매입액 없애주고 나머지가 매출원가입니다. 표현하면 이게 뭐예요? 지금 1,000원하고 100원 이게 판매 가능 상품. 판매 가능 상품은 팔린 것과 남은 것으로 나눠집니다. 오케이? 판매 가능 상품은 팔린 것과 남은 것으로 나눠져요. 그 회계 처리한다는 거예요. 자, 좋아. 못 외워도 돼. 지금 이거는 보여주다가 흥분했어 내가. 이렇게까지 이해시킬 필요가 없는 거를 막 뚫고 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회계 처리를 하면은 계속기록법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면은 매출원가는 900원 하나가 달랑 보여요. 그죠? 근데 실지재고조사법으로 하면은 매출원가가 이렇게 이렇게 돼요. 기초 상품을 매출원가에 넣고 단기 매입을 매출원가에 넣은 다음에 기말 상품을 빼서 잔액이 900원 이렇게 잔액이 900원 이렇게 계산돼요.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를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회계 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왼쪽이 편해요? 오른쪽이 편해요? 왼쪽이 편하지. 근데 어느 정보가 더 윤택해? 오른쪽 정보가 더 윤택하죠. 근데 여러분 웃겠죠? 아니 뭐 윤택 하나 마나 두 가지 다 쓴다며. 두 가지 다 쓴다고 그랬죠? 정확히 표현하면 수량은 두 가지를 다 쓰고요. 단가는 실질재고조사법을 쓴다고 보면 돼요. 찾아 설명할 일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분 너무 빨리 했어요. 내가 알아요. 이게 지금 빨리 한 거예요. 이거 원래 이거를 제대로 수업으로 흘러내려가면 뭐 1분법, 2분법, 3분법, 분할법 이래 가지고 막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부기 시간 아니고 저 아는 거 자랑할 필요도 없으니까 결론만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뻐벅했어요. 어쨌든 지금 오히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은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이 있는데 병행을 한다.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개별법, 평균법이 있다.